처음 그 불빛을 봤을 때 나는 누가 아직도 세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이미 모두가 철수하고 조명팀 차량의 붉은 테일램프가 마지막으로 굽은 길을 돌아 사라진 뒤였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폐 안쪽까지 차갑게 내려앉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축축하고 싸늘한 흙냄새가 목구멍을 건드렸다. 나는 장비 체크를 마저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뒤늦게 홀로 남은 상태였다. 사람들이 많을 땐 아무렇지 않던 공간이 조용해진 순간 이렇게까지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긴장을 튀어 올릴 줄은 그때까진 몰랐다. 드라미아 옛 세트장은 특유의 적막함이 있다. 낮에는 관광팀 스태프, 배우들이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기묘할 정도로 공기가 무거워진다. 마치 수백 년 전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된 사극 속 인물들이 남기고 간 숨결이 여전히 떠다니는 것처럼. 집 구조의 목재 틈, 허물어진 담장, 자갈길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갑자기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나는 그 낯익은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며 장비 박스를 들고 골목처럼 이어진 세트 사이를 걸었다. 그런데 그때 멀리 있는 기와집 형태의 건물 안에서 은은한 조명이 번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노란빛이었다. 따뜻한 전구색. 우리 촬영팀이 사용하는 실제 조명들과 똑같은 톤이었다.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흘렀다. 아직 누가 안 나갔나 보다.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이 주는 고립감보다 누군가 더 있다는 사실이 더 먼저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손에 든 무전기를 들어 그 방향을 보며 말을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워낙 팀들이 각자 이동하며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괜히 호출했다가 멀리 있는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게 미안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저 내가 그쪽으로 가서 누군지 확인하면 되는 일이었다.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세트장은 생각보다 넓고 낮에는 수십 번 오가던 길이라도 밤에는 방향 감각이 조금씩 흔들린다. 특히 간헐적으로 들리는 나무 구조물의 뚝하는 소리나 바람이 스치는 문짝의 끼익 소리 같은 것들이 마치 내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될 때가 있다. 나는 의식적으로 어깨를 떨고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했다. 단순한 감각 과민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불빛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켜져 있는 건 맞는데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너무 정적이었다. 사람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패턴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 그림자는 마치 빛 자체가 만들어낸 고정된 무늬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빛의 떨림도 이상했다. 조명이 켜져 있으면 주변 공기 흐름에 따라 아주 미세한 진동이 생기는데 이건 흐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딱 그 자리에 붙은 채 멈춰 있는 느낌이었다. 걸음을 멈추려던 순간 세트 뒤편에서 갑자기 탁탁탁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나무 막대가 바닥을 친 듯한 맑고 건조한 소리. 불빛이 있는 건물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졌다. 저건 그냥 바람이 건물 구조물 친 거야. 아니, 저 각도에서 바람이 그렇게 때릴 수가 있나? 생각이 엇갈리면서 미묘한 의심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다시 불빛 있는 창을 봤다. 이상하게도 내가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조명이 조금씩 약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분명 약해졌다고 말할 정도로 밝기 변화가 확실한 건 아니었다. 그냥 눈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밤 되면 노란빛이 원래 그리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승용차에 놓고 온 헤드랜턴을 다시 가지러 가기엔 귀찮고 무엇보다 이 상황이 굳이 돌아갈 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건물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다.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옆에 놓여있는 작은 커다란 항아리의 그림자도 선명하게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고 약간 축축했다. 이 정도 온도면 실내에 누군가 있다면 난방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을 텐데 이상하게 손끝이 시렸다. 촬영팀 중 누가 이렇게까지 늦도록 남아있을까? 갑자기 이 단순한 의문이 커다란 의심처럼 부풀어 올랐다. 저기, 누구 남아있어요? 내 목소리가 공기 속에서 쉽게 빨려 들어갔다. 울림이 없다.
세트장은 보통 구조물 사이로 소리가 공명해서 작은 소리도 더 크게 울리는데 이 건물 주변만 유독 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천천히 문고리를 눌렀다. 삐걱이지도 않았다. 문은 저항 없이 아주 쉽게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은 없었다. 세트 특유의 오래된 냄새, 바닥에 쌓인 먼지, 촬영용으로 사용된 소품들, 그리고 천장 근처에 달려 있어야 할 조명이 전부 뽑혀 있었다. 노란빛의 원천이 사라진 것이다. 단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뒷목이 찌릿하게 얼어붙는 감각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이 건물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고 나는 그 불빛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조명 자체가 없었다. 내 뇌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뭔가 잘못 본 걸까? 착시? 피로? 하지만 그런 정도의 피곤함으로는 창밖으로 드러나던 빛과 그림자의 형태까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옆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건물 전체의 공기가 정지한 듯 고요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그 문 쪽으로 옮기려다 멈춰섰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단지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감각이 비가 오기 전 압력처럼 심장을 눌렀다. 그 순간 방 뒤쪽에서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마른 나무판 위를 맨발이 천천히 디디는 소리였다. 박자도 일정했다. 느리고 끈적하게 이어지는 발걸음.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만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의 패턴이 사람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나는 위치에는 벽뿐이었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막힌 구조. 나는 그 벽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발걸음 소리는 벽에서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벽 뒤가 아니라 바로 벽 앞. 내가 서 있는 방향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소리는 공간의 어느 한쪽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주변 공기에서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마치 형태를 찾지 못한 채 떠다니는 소리처럼. 나는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지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정말 아주 낮게 내 오른쪽 귓가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내 귓가를 스쳤을 때 나는 숨을 삼키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너무 가까웠다. 체온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에서 들린 소리였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라고 합리화할 틈도 전혀 없었다. 바람은 볼을 지나가며 방향을 남기는데 방금 들린 건 방향 같은 건 없었다. 소리만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옆에서 정확히 깃불 가까이에서 내쉬는 숨소리. 나는 그 순간 내가 방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안전의 감각이 산산조각나는 걸 느꼈다. 온몸의 털이 전부 서 있었다. 팔, 목덜미, 다리, 심지어 손가락 끝까지 전부 도망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멈춰버렸다. 다리가 저절로 굳어지고 폐가 잠겨서 제 역할을 잊은 느낌.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 몸이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다. 공포가 너무 크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정체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다. 그저 그 자리에 고정된 조각처럼 굳어있을 뿐이었다. 그때 내 오른쪽 어깨 너머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군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기대어오는 기척. 나는 눈동자만 움직여 옆을 보려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뒤쪽에서 또각 하는 한 걸음이 들렸다. 마치 보지 마라고 말하는 무언의 압력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직감이 뼛속을 찔렀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목을 돌린다.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지 알아내지 못한 채 버틸 순 없을 것이다. 나는 아주 천천히 숨도 쉬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완전한 빈 공간. 바람조차 지나가지 않는 정막의 공기뿐이었다. 그런데도 그 공기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만큼은 흐려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시선, 형체는 없는데
밀도는 있는 존재감. 그리고 그것이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이 숨을 더 꽉 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누구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가 낸 게 맞나 싶을 정도였다. 힘이 빠진 채 공기가 새어나가듯 흐릿했다. 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처럼 납작했다. 방 안은 여전히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도 더 선명하게 이 상태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하나씩 따로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감각, 몸이 내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처럼 갑자기 내 등 뒤쪽에서 똑 하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게 바로 내 뒤 30cm 정도 떨어진 곳,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위치였다. 숨을 들이키는 순간 등줄기를 아주 차가운 손끝이 스친 느낌이 들었다. 바람도 아니고 내 착각도 아니었다. 너무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닿는 감촉이었다. 손톱이 약간 긴 손이 살짝 긁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 나는 반쯤 비명을 뱉을 뻔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턱 근육이 굳어버려 입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여기서 혼자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공포가 현실적인 선택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흘러 들어왔다. 아직 안 갔네.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목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울림이었다. 마치 한 공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공기 전체가 동시에 음을 내는 것 같은 방향성이 없는 소리.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흰색으로 번쩍하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다.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어떻게 다리를 떼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저 도망쳤다. 어둠 속의 세트장을 무작 달렸다. 바닥에 자갈이 튀고 목재 건물 사이를 스칠 때 바람의 흐름이 갑자기 달라지고 내가 내는 발소리 외에 또 하나의 발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뒤따라오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낮에 수십 번 지나던 길이었는데 밤의 세트장은 같은 구조인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골목이 이어지는 길들이 미묘하게 낯설었고 건물들의 간격이 낮에 보던 것보다 좁아진 듯하고 내가 달리는 속도와 주변 구조물의 흐름이 맞지 않았다. 마치 공간이 조금씩 변형되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 공기를 찢었다. 그러다 갑자기 왼쪽 건물 안쪽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너무 갑작스러워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누가 세트 안에 남아있다면 이렇게까지 세게 문을 닫을 이유가 없다. 그 순간 뒷덜미가 쭈뼛 서며 다시 한번 도망쳐야 한다는 신호가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내 앞에 드라미아의 시장 골목 세트가 보였다. 낮에는 관광객들이 기념사진 찍던 곳이다. 그런데 밤에 보니 그 골목이 지나치게 길어 보였다. 건물 간격도 조금씩 뒤틀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계속 달렸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 순간 뒤를 보면 안 된다는 본능이 너무 강해졌다. 보면 따라온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비논리적인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한참을 뛰었을 무렵 갑자기 내 무전기가 칙 소리를 내며 혼선이 생겼다. 전원이 꺼진 줄 알았는데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전기에서 아주 작게 익숙한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어디 있어? 또다시 방향이 없는 음성이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며 숨을 막았다. 나는 무전기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며 단단한 소리를 냈다. 무전기가 바닥에서 구르며 끊긴 소리 뒤에도 그 목소리는 잠시 더 들렸다. 마치 바닥 자체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 그 순간 아주 멀리서 차량의 경적이 들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현실의 소리였다. 사람의 소리. 그 작은 경적 하나가 이 기괴한 공간이 다시 현실로 연결되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세트장을 빠져나오자 주차장 부분에 서 있던 촬영팀 차량의 전멸등이 깜빡였다. 매니저 형이 시동을 켜다가 나를 보고 놀란 듯 창문을 내렸다. 야, 너 왜 그렇게 식은땀을 어디 갔다 왔어?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냥 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탔다. 바로 문을 닫았다. 숨이 여전히 목에 걸린 채였다. 매니저 형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차 안에 조명을 켜고 내 얼굴을 보았다. 야, 너 진짜 왜 그래? 누구 본 거야? 나는 그 질문에 한참 동안 답을 하지 못했다. 목이 굳어 있었다. 그저 창밖의 세트장을 바라봤다. 아까 내가 도망쳐 나오던 방향에 있던 기와집 건물이 현장의 안전등 조명에 어슴풀에 드러나 있었다. 당연히 어떤 창에서도 불빛이 켜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집의 가장 오른쪽 창문에서 아까 봤던 그 노란빛이 아주 희미하게, 정말 조금만 다시 켜졌다. 마치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한 타이밍으로. 그리고 그 빛 너머로 인간의 형태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듯한 실루엣이 스쳤다. 그 순간 창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차 안에서까지 울렸다. 나는 그제야 아주 작게 속삭였다. 형, 출발해요. 형이 시동을 걸자 엔진이 떨림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낮은 진동이 마치 내 몸 안에 굳어있던 세포들을 깨우는 것 같았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뒤쪽 세트장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끌렸다. 눈을 돌리고 싶은데 마치 누군가가 내 목더미를 붙잡고 확인해봐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고개가 돌아가려 했다. 나는 딱 한 번만 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마지막 확인,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더 못 버틸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보지 않아야 한다는 느낌도 깊었다. 두려움과 억지가 골치 아프게 충돌했다. 결국 나는 아주 천천히 숨도 끝까지 참은 채 뒷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는 세트장 건물들은 바람 한 점 없이 정적이었다. 그 정적의 밀도가 지나치게 짙어서 건물들 사이의 공간이 오히려 더 어둡게 가라앉아 보였다. 그 속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차창 너머 전체에 걸린 것 같았다. 그때였다. 짧게, 아주 짧게 어떤 그림자가 나무 기둥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형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이며 말했다. 야, 너 오늘 뭐에 그렇게 놀란 거야? 사람 있었어? 아니면 동물? 나는 대답 대신 숨만 한번 크게 들이켰다. 대신 억지로 웃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런데 그 소리조차 떨려서 형이 다시 내 얼굴을 흘끗 보았다. 진짜 뭔 일 있었냐? 내가 입을 떼려는 순간 차 안의 무전기가 갑자기 칙 하고 혼신을 냈다. 분명 아까 내가 세트장 안에 떨어뜨린 무전기와는 다른 차량 내부의 예비 무전기였다. 그 소리만으로도 나는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형은 아무렇지 않게 무전기를 들어 주파수를 맞추며 말했다. 아, 음향팀 아직 안 껐나 보네. 지금 출발하려고. 그때 그 무전기가 되는 잡음 사이로 어떤 목소리가 아주 짧게 끼어들었다. 그대로 있어. 형과 내 시선이 동시에 무전기로 향했다. 나는 말할 수 있었다. 그건 형이 모르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내가 방금 세트장에서 들은 바로 그 목소리였다. 형은 말했다. 아, 뭐야, 오작동인가? 주파수 섞였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뒤를 보지 마.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창밖을 다시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손이 먼저 반응했다. 내 오른손이 형보다 더 빨리 무전기를 낚아채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다. 형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야, 왜 그래? 갑자기. 형, 그냥 가요. 빨리. 형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내 표정이 장난이 아니란 걸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속도를 조금 더 높여 도로로 진입했다. 차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창밖 밖의 세트장은 점점 뒤로 사라져갔다. 그런데 그 사라져가는 모습조차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건물들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것처럼. 나는 그 순간까지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 같은 압박감, 폐 안에 남아있는 공기가 서로 충돌하는 듯한 답답함,
형은 내 눈치를 보며 차 안의 공조기를 세게 틀었다. 차갑고 맑은 바람이 내 얼굴에 불어오자 그제야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불안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뒤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시야에 잡히지 않는 존재가 뒤따라 차를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형이 물었다. 야, 너 혹시 사람 봤냐? 아니면 진짜로 뭔가 이상한 거 본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있는 그대로 말하면 형이 날 미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는지 형은 끝까지 농담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입안이 바싹바싹 마른 상태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거기 누가 있었어요. 건물 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고 저한테 말했어요. 형은 말없이 핸들을 꽉 잡았다. 표정이 조금 굳는 게 느껴졌다. 사람이겠지. 관리인 같은. 아니에요. 사람이면 그런 목소리일 수가 없었어요. 형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앞만 보고 운전했다. 나는 한참 동안 뒷좌석 쪽을 힐끔끔 보며 혹시 따라오는 차는 없는지 혹은 어떤 실루엣이 차창에 비치지는 않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차창 너머엔 어둠과 도로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내 몸이 이상했다. 아까 세트장에서 등을 스쳤던 그 차가운 손의 감촉,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정확히 그 부위가 얼음처럼 차갑고 어떤 때는 미세하게 누군가의 손가락이 아직도 그 자리에 얹힌 것 같은 감각까지 들었다. 나는 몇 번이고 등 뒤를 손으로 문질렀다.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이 보기엔 내가 그냥 긴장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그 감각은 너무 생생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 있었다. 그게 따라온 게 아닐까? 차 문을 닫을 때 함께 들어온 게 아닐까? 지금도 내 바로 뒤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돌려 뒷좌석을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빈 좌석. 어둠에 잠긴 공간. 침묵.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좌석을 보는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그 자리를 막 떠난 것 같은 앉아있던 자리를 덮여놓고 막 일어난 듯한 아주 묘한 잔향 같은 기척.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나는 결국 형에게 말했다. 형, 등이 너무 차갑고 뭔가 스쳐요. 형은 운전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살짝 불안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금? 지금도? 네. 형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곧 천천히 말했다. 너 잠깐만. 그러면 네가 세트장에서 나올 때 뒤에. 그 말이 끝나기 직전 갑자기 차 안의 실내등이 혼자서 깜빡하고 켜졌다. 우리는 동시에 움찔했다. 그리고 실내등이 켜진 순간 뒷좌석 한가운데 있는 안전벨트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스르륵 하고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누구도 착할 수 없는 종류였다. 누군가가 거기 앉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인식하려는 순간 의도적으로 멈춘 것 같은 불길한 정적 속의 존재. 형이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야, 너 지금 그거 봤지? 나는 대답도 못했다.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목이 잔뜩 막힌 채 그저 뒤를 바라보는 것만 겨우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등 뒤에 차가운 감각이 갑자기 조금 더 깊게 파고들었다. 마치 어떤 손가락이 내 살을 정확히 누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CCTV 영상은 병원 복도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시작된다. 화면 속 간호사는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결국 제자리에서 멈춰선다. 그녀의 어깨가 떨린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목덜미를 쥐고 있는 듯한 움직임. 카메라가 줌인되지도 않았는데 화면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더 가까이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잠시 뒤 간호사의 고개가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으로 부드럽게 꺾이기 시작한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각도가 아니다. 그대도 숨을 멈추게 만드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비틀림. 그리고 그 순간 복도의 공기 전체가 흔들린 것처럼 조용한 훅 하는 찬바람이 스쳤다. CCTV 화면까지 함께 떨리는 듯한 충격. 간호사가 털썩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진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따로 있다. 쓰러진 간호사의 바로 뒤. 형광등에 빛이 닿지 않는 그 짙은 그림자 안에서 분명 사람의 다리 형태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CCTV를 확인한 직후 병동 책임 간호사 정현은 2명의 인턴 간호사와 함께 복도로 향한다. 복도는 평소보다 기온이 낮았다. 정현은 처음엔 단순히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발목을 감싸는 차가운 기운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바닥에는 쓰러진 간호사 미진이 여전히 누워 있었다. 호흡은 있지만 의식은 없다. 정현이 미진을 부축하려고 무릎을 굽히는 순간 한 인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여기 봐요. 인턴은 복도 끝 비상계단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현이 시선을 돌리는 순간 등골을 타고 냉기가 내려갔다. 계단 입구에 센서 등이 사람이 지나갈 때처럼 천천히 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쪽엔 아무도 없었다. 센서 등은 밝아졌다가 잠시 그대로 멈추더니 다시 꺼졌다. 그리고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마치 누군가가 계단에서 올라오고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그때 손전등을 든 보안 직원이 뒤늦게 복도로 뛰어왔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 하자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다. 여기 방금 누구 지나갔어요? 방금 계단에서 여자 울음소리 들렸는데. 정현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CCTV에 잡혔던 그 그림자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진짜로 무언가가 보였다. 형광등 아래 복도의 한가운데 금방 사라질 것처럼 흐릿한 실루엣. 조용히 서 있는 머리가 아주 긴 누군가의 뒷모습. 그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복도 끝에 있던 세 사람 모두 그 시선이 자기들 쪽을 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 실루엣이 복도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순간 나는 숨이 목에서 걸려 올라오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오래전 응급실에서 처음 사망 선고를 내렸던 환자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와 비슷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공기 자체가 통째로 얼어붙어 있었다. 정현 선배 역시 미세하게나마 손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책임자로서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간호사들을 뒤로 밀어냈다. 뒤로. 다들 뒤로 물러서. 목소리는 최대한 낮게 깔렸지만 불안이 실린 떨림은 숨기지 못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전등을 든 보안 직원 기훈 옆으로 붙었다. 기훈은 입술을 깨물며 손전등을 실루엣 쪽으로 비추려고 했다. 하지만 정현 선배가 손으로 그를 막았다. 비추지 마. 자극하지 마. 자극한다는 표현이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더 끔찍한 상상을 자극했다. 우리는 그냥 그 실루엣을 바라보는 상태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서 있었다. 실루엣은 사람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의 동작이 아닌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호흡이 없었고 머리카락이 공기와 무관하게 마치 물속에서처럼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때였다. 실루엣이 고개를 반쯤만 돌렸다. 천천히, 그러나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로 얼굴이 보였다. 아니, 얼굴이라고 부르면 안 됐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윤곽은 있는데 표정이 없다. 눈, 코, 입이 없는 매끄러운 면.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얼굴 없는 얼굴이 우리가 있는 쪽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현 선배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뒤로 물러나, 천천히.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방향이 CCTV에서 그림자가 사라졌던 그 방향이라는 점이었다. 기훈은 손전등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서 벽처럼 서 있었다. 우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복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 한 발짝 움직였을 때 그 실루엣이 툭 하고 짧게 경련하듯 흔들렸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다음 순간 복도 위 형광등들이 순서대로 탕탕탕 짧은 폭발음과 함께 꺼져나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꺼져가는 불빛 사이에서 실루엣은 마치 깜빡이는 프레임 속에서 순간이동하듯 조금씩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현 선배가 소리쳤다. 계단 쪽으로 뛰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비상계단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었던 계단 초입에서 발소리가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다. 텅 비어있던 계단 틈새에서 규칙적이지도 않고 사람의 걷는 속도와도 맞지 않는 이상한 리듬의 발걸음. 뚜탁, 뚜탁. 소리는 분명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우리가 뛰어가면 바로 마주칠 거리였다. 돌아가!
다른 쪽으로. 그 순간 뒤쪽 복도에서 형광등이 또 한 번 파직 하고 터졌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어둠 속 나는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그 얼굴 없는 존재가 바로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은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가 내 뒤통수에 차가운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어깨를 손가락 끝으로 건드리는 것처럼,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뭉치고 아파오는 이상한 감각. 나는 거의 비명처럼 내뱉었다. 다른 길 없어? 기훈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있어요. 뒤쪽 창고 복도. 거기서 원형 홀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방향을 틀어 병동과 연결된 진보관 창고 복도로 달렸다. 그 통로는 평소에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복도 전체가 어둑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대차와 산소통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우리가 한창 뛰던 중 인턴 간호사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저기 뭐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둠 그리고 금속 냄새. 하지만 그 인턴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다. 그 눈은 공포로 거의 까뒤집힌 상태였다. 어깨? 제 어깨를 누가?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인턴의 몸이 뒤로 휙 당겨졌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우리는 모두 동시에 그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그 순간 인턴의 몸이 허공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것처럼 90도 방향으로 꺾였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정상적일 수 없는 각도로. 그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공포와 충격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찰나의 숨이 밖으로 새는 것처럼 짧은 소리만 흘러나왔다. 나는 인턴의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했고 끌어당기는 방향은 우리 쪽도 반대쪽도 아니었다. 마치 현실의 물리법칙과 무관한 제3의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기훈이 이를 악물고 인턴을 함께 끌어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외쳤다. 잡아, 동시에 당겨. 정연 선배, 나 기훈. 셋이서 동시에 힘껏 잡아당겼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갑자기 손을 놓은 것처럼 인턴은 앞으로 텅 하고 쓰러졌다. 그 아이는 바닥에서 떨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폐에서 날카로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뭐가? 끌어. 말문이 이어지지 않자 정연 선배가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우리 있어.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우리가 있는 통로 끝 원형홀 방향에서 갑자기 문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했다. 쾅! 순서대로 닫히는 그 문들의 속도는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가두기 위해 통로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이 닫힐 때 발생하는 바람과 충격이 복도 전체를 압박했고 기압이 떨어지는 듯 기가 먹먹해졌다. 기훈이 이를 악물고 외쳤다. 뛰어! 이제 진짜 시간 없어!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 발소리도 물건 끌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 소리는 모래를 비비는 것처럼 잇몸을 긁는 소리처럼 전혀 이 공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쓱.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훈이 마지막으로 남은 문을 잡아당기며 외쳤다. 잡아! 통과해! 우리는 인턴 간호사를 부축하며 마지막 문을 통과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문틀 너머로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무언가의 실루엣이 희미한 조명 아래 짧게 보였다. 이번엔 머리카락도 없었다. 온몸이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안쪽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기훈이 문을 붙잡고 온몸으로 버티며 말했다. 잠깐만. 숨 좀. 아무도 열지 마. 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두드리는 방식이 아니었다. 리듬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무언가가 이 표면을 탐색하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두드리고 긁어댔다. 톡, 스스스, 드르르, 툭. 인턴 아이는 그 소리만 듣고도 몸이 앞으로 무너졌다. 기절 직전이었다. 나는 벽에 기댄 채로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저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다. 통로 구조를 익히고 있다. 마치 우리를 다음에 더 정확히 찾아오기 위해. 그리고 그 생각이 든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문 너머에서 이번엔 아주 분명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콕, 콩, 콩, 콩. 정확히 사람 손가락이 문을 두드리는 리듬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틈 사이에 길고 검은 무언가가 천천히 스며들듯 내려왔다. 바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었다. 그건 분명 손가락이었다. 끈적하고 길게 늘어진, 사람의 관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각도로 문틈을 따라 미끄러져 내리는 어둠색의 손가락. 내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기훈의 숨소리만이 정적 속에서 거칠게 흔들렸다. 정연 선배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제발 사라져.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틈의 손가락이 움직임을 멈췄다. 딱 거기까지. 나는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손가락은 천천히 멈추더니 조용히 말라붙은 종이 조각처럼 문틈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졌다.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남지 않았다. 남은 건 냉기와 우리의 거친 호흡뿐이었다. 문틈에서 사라진 그 손가락을 마지막으로 주변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우리에게 어떤 안도도 주지 못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공기가 스스로 숨을 죽이는 것 같은 정적이었다. 기훈은 문에서 몸을 떼며 천천히 뒤돌았다. 그의 이마에는 진한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팔은 계속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정연 선배는 아직도 인턴의 어깨를 안고 있었고 그 아이는 흐느낌과 숨소리 사이를 오가며 정신을 가까스로 붙들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복도 안쪽 원형 홀로 이어지는 어두운 공간을 바라봤다. 어깨 너머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등뼈와 머리 뿌리를 따라 몇 번이고 파고들었다. 이제 여길 지나야 해. 기훈이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결단과 공포가 함께 묻혀 있었다. 원형홀은 건물 중앙부에 있는 넓은 교차 지점이었다. 야간 근무 중엔 거의 쓰이지 않아 평소에도 조용하지만 오늘은 기묘한 압박감이 감돌고 있었다. 정연 선배는 인턴의 팔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일어서며 말했다. 조심해서 가자. 지금은 소리 하나, 발자국 하나가 다 위험할 수 있어. 우리는 마치 얼음 위를 걷듯 천천히 이동했다. 그리고 원형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하나둘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눅눅해졌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희미한 흙냄새가 풍겼다. 온도는 현저히 낮아졌고 피부 위로 어떤 입김 같은 것이 스칠 때마다 털이 곤두섰다. 원형홀의 마지막 모퉁이를 돌던 순간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홀 중앙, 평소엔 환자 이동을 위해 비워두는 공간에 스트레처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건 병동에서 사용하는 새 하얀 스트레처가 아니라 병원 창고 구석에서만 본 적 있는 1980년대식의 오래된 철제 프레임이었다. 바퀴는 녹이 슬었고 천은 오래된 혈흔처럼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런 장비는 이미 수년 전 폐기되었어야 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정연 선배도 그걸 보고 말을 잃었다. 저거 2층에 없는데? 기훈은 다급하게 우리 앞을 막으며 말했다. 일단 가까이 가지 마요. 저런 건 일부러 누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트레처 뒤쪽의 어두운 벽면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쪽을 바라봤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어떤 형체가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다. 처음엔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이자 사람이 아니었다.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 듯한 전신 마네킹이었다. 수술 연습용으로 쓰는 하얀 플라스틱 마네킹. 그러나 잘못 놓였다거나 우연히 세워진 모습이 아니었다. 양팔은 축 늘어진 상태였지만 머리각도 어깨 기울기 발끝 방향까지 너무나 정교하게 우리 쪽을 향해 있었다. 기훈이 입술을 삼켰다. 저거 여기 안 둬요. 그런 마네킹은 지하 1층 교육실에만 있어요. 정연 선배도 무언가 깨달은 듯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다. 누가 일부러 이쪽으로 끌어왔다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마네킹의 머리가 기계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딱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마네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가만히 세워둔 물체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였다. 나는 숨이 들이켜지는 그 찰나에 어깨를 감싸는 정연 선배의 손을 느꼈다. 뒤로, 천천히. 그러나 그때 원형홀의 다른 쪽 통로에서 낯익은 알림음이 울렸다. 삐비빅. 경보음이 아니라 환자 호출 벨 소리.
병동에서 흔히 울리는 그 소리가 이 넓은 홀 전체에 고막이 울릴 만큼 크게 퍼졌다. 비어있는 공간에서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울렸다. 그리고 그 호출음이 울리는 방향 102 호실 쪽 복도에서 불빛이 한 번 아주 짧게 꺼졌다가 켜졌다. 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쿵 내려앉았다. 기운이 곧바로 속삭였다.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저거 우리 유인하는 거예요. 정연 선배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 근데 다른 길도 없어. 저쪽으로 지나야 출구로 가.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뒤에는 우리가 문을 닫고 피한 그것이 있었고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움직이는 마네킹이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통로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듯한 호출음이 계속 울렸다. 그 순간 왼쪽 통로에서 바람이 휙 지나갔다. 창문이 없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구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바람. 바람이 지나친 자리에는 종이 한 장이 바닥 위에서 뒤집혔다. 다른 종이들과 달리 유독 한 장만이 그러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복도 안쪽을 향해 끌려가는 듯 미끄러졌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봤다. 그 종이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중환자실 폐쇄구역 출입 금지.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지난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은 계속 폐쇄됩니다. 문득 몇 달 전 들었던 가십이 떠올랐다. 예전 이 병동에서 화재가 났던 그 사건. 연기 때문에 환자 2명이 사망했다는, 그중 한 명은 발견 당시 얼굴이 완전히 검게 타서 식별조차 어려웠다는 이야기. 그때 정연 선배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잠깐, 저 마네킹 자세. 근데 저거. 그녀는 갑자기 숨을 들이켰다. 사망 당시 그 환자 자세랑 똑같아. 기훈이 고개를 뚝 쳤다. 뭐라고요? 정연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마네킹이 선 자세를 가리켰다. 어깨 기울어짐, 목이 꺾인 방향, 손 위치까지 전부 똑같아. 그 순간 마네킹의 팔이 바닥을 긁으며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를 향해 뻗었다. 훈련용 도구가 아닌 사람의 의지와 감정이 있는 무엇인가처럼 기훈이 외쳤다. 뛰어! 지금 이쪽 아니면 다 막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연 선배와 인턴을 부축해 가장 가까운 통로로 뛰었다. 달리는 내내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절대 들리고 싶지 않은 종류의 소리였다. 플라스틱이 바닥을 끌리며 끼익, 끼익 하는 마찰음. 그리고 그 마찰음 사이로 들리는 아주 낮고 사람 같지 않은 숨소리. 허. 나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다. 빨리 문 앞까지 뛰어. 출구 표지등이 보였다. 희망항처럼 보였지만 같은 순간 내 직감은 차갑게 속삭였다. 저 문이 과연 우리를 살릴까?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출구문 위쪽의 비상등이 깜빡하고 꺼졌다. 그리고 홀 너머 어둠 속에서 아주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112호실에서 사라졌던 그 목소리. 간호사,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린 동시에 멈춰버렸다. 그 목소리는 어떤 장벽도 통과할 수 있는 얇고 길게 늘어난 울음이었다. 그리고 그 울음 끝에는 분명히 여기라는 말이 있었다. 여기 있어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가 멈추기만 기다린다는 듯이 나는 숨을 삼키며 등 뒤 어둠을 보았다. 거기 홀 중앙에 서 있는 그 형체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다음 순간 내 시선 끝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형광등 아래 스마트폰 불빛처럼 스르륵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본 건 그동안 단 한 존재가 아니었다. 여기엔 둘이 있었다. 또는 둘 이상. 정연이 눈을 깜빡이자 복도 한가운데 서 있던 그 흐릿한 형체는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형광등 깜빡임에 가려진 게 아니었다. 짧은 순간 정연은 그 실루엣의 뒷모습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옆얼굴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이 지을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기절한 미진이 들고 있던 메모 보안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미진을 들쳐 업을 준비했을 때 미진의 소나기에서 접혀 찢어진 메모 하나가 떨어졌다. 정연이 펼쳐보자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그 방 아직 비어 있지 않아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정연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왜냐하면 메모에 적힌 방 번호는 바로 앞에 있는 2BX7호실이었기 때문이다. 문에는 분명 공실,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몇 달째 아무도 쓰지 않는 병실이었다. 정현은 보안 직원에게 미진을 응급실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뒤 2명의 인턴과 함께 217호실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았을 때 안쪽에서 미세한 끌림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잡고 있는 것처럼. 217호실 문이 열린 순간 정현이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병실 특유의 텅 빈 감기와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흘러나왔다. 눅눅한 냄새, 어딘가 오래된 먼지의 맛, 그리고 사람이 방금까지 있었던 기척. 침대는 정리된 상태였지만 한 곳만 이상했다. 창가 쪽 침대 위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흐트러진 양이 아니라 마치 누가 한 움큼 잡아 뜯어놓은 것처럼 모여 있었다. 선배님, 이거 환자 기록 아닌가요? 인턴이 책상 위 서류철을 들었다. 그 중간엔 낡은 입원 기록 하나가 섞여 있었고 그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다. 내가 나간 게 아니라 너희가 못 본 거예요. 정현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침대 옆에 있는 산소포화도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다. 전원은 빠져 있었는데도 화면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검은 바탕에 이상한 소리만 들렸다. 삐, 삐, 삐. 규칙도 없고 심박도도 아닌 마치 전혀 다른 무언가가 기계를 통해 흘러나오는 듯한 그리고 그 순간 침대 위에 있던 머리카락 뭉치가 살짝 흔들렸다.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정현과 두 인턴은 그 흔들림을 동시에 봤다. 그것이 바람 때문일까 생각했지만 217호실은 오래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병실이라 창문은 실리콘으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다.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정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머리카락 위 공기 흐름을 손등으로 느끼려 순간 머리카락 뭉치 아래에 금속성 소리가 작게 울렸다. 딸깍. 그건 금속에 뭔가가 다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다. 정현은 침대 시트를 천천히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머리카락이 얹혀있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침대 프레임에 끼워진 환자 팔찌, 오래전에 사용하던 병원식 환자 식별 팔찌. 색은 노랗게 발해 있었고 숫자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하나만은 또렷하게 보였다. 환자명 김른. 인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기 중이면 입원 대기라는 뜻인가요? 정현은 말하지 못했다. 병원 기록상 상태 칸에는 입원, 퇴원, 전원, 사망 같은 표준 용어만 적힌다. 대기 중 같은 표현은 없다. 정현이 팔찌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침대 아래에서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침대 아래는 비어 있어야 했다. 정현이 손전등을 켜서 아래를 비추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침대 아래에 놓인 발자국 2개 먼지로 뒤덮여 있던 바닥에서 유난히 선명한 발자국. 그 크기와 형태는 성인 여성의 발처럼 보였다. 바닥 전체가 먼지로 덮여 있어서 단 한 번만 밟아도 자국이 남을 텐데 이 발자국은 반대로 아주 최근에 누가 서 있었다는 것처럼 먼지층이 깨끗하게 벗겨져 있었다. 더 무서운 건 발자국의 방향이었다. 침대 아래에서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침대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침대 아래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는 느낌. 순간 침대 위 모니터가 다시 울렸다. 삐, 삐, 삐.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없던 기능인데도 WAITING. 정현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방금까지 텅 비어있던 217호실 문틈 사이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서 처음으로 방 안에서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숨소리. 너무 가깝고 너무 현실적인. 거기 있지 마요. 숨소리는 방 안을 맴돌았다. 공기가 무겁게 눌린 채 우리의 심장이 마치 심장 박동계처럼 화면 속에서 뛰는 느낌이었다. 정현은 손전등을 더욱 강하게 비추며 침대 밑 그리고 그 발자국이 이어지는 공간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인턴 하나가 낮게 속삭였다. 손이 떨려 손전등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그 순간 침대 위 모니터에서 경고음과 함께 작은 글씨가 화면에 또렷하게 떴다. Move. 정현은 숨을 삼켰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흔들리듯 찬 공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침대 위 모니터에서 나온 불빛이 마치 손전등처럼 우리를 직접 쩌령하는 느낌으로 번졌다. 나는 순간 직감했다. 이 방 안에는 단순한 형체가 아닌 감각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뒤돌아봤다. 그리고 느꼈다. 복도에서 들어온 찬바람과 달리 이 존재는 우리 바로 옆, 정확히 손이 닿을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 실루엣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처음엔 마치 오래된 마네킹처럼 몸이 부자연스럽게 꺾였지만 곧 사람처럼 서서히 균형을 잡았다. 정연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그냥 움직이지 마. 하지만 존재는 멈추지 않았다. 팔을 뻗으며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인턴 하나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존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다. 얼굴이었지만 얼굴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인간의 표정 근육이 존재하지 않는 듯 매끄럽게 빛을 흡수하는 검은 면이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쪽을 보는 느낌을 받았다. 그 시선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가슴속 깊은 곳, 우리 모두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존재도 한 발짝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한 발짝. 마치 우리의 움직임과 완벽히 동기화되는 것처럼. 정연 선배가 속삭였다. 이건 우리 움직임을 보고 있어. 멈춰야 해. 우리는 그대로 멈췄다. 시간이 정지된 듯 호라는 침묵과 숨소리만 가득했다. 그 순간 침대 아래에서 낡은 팔찌가 스르르 미끄러지듯 굴러나왔다. 그 팔찌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존재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은 팔찌를 스치듯 지나갔을 뿐 잡거나 휘두르지 않았다. 그 움직임이 끝난 뒤 존재는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가 앉는 자세를 취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정연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도망치지 말고 움직이지 마. 아마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존재가 처음으로 인간처럼 작은 목소리를 냈다. 왜, 왔어요? 목소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범위 내였지만 매우 낮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방 안 공기가 울리듯 우리는 그 질문에 무슨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존재는 단순히 공격적이거나 해를 끼치려 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남겨진 누군가의 기억, 이 공간을 떠나지 못한 정체임을. 정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우리가 다친 인턴과 미진에게 다가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 존재는 다시 몸을 숙이며 침대 아래 발자국과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 후 돌아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명령 같기도 하고 부탁 같기도 했다. 존재는 천천히 몸을 낮추더니 침대 옆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몇 초간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은 여전히 눅눅한 공기와 머리카락 뭉치, 팔찌, 그리고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정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살아남았네요. 정말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이 순간 우리가 겪은 공포와 경악을 공유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병원, 이 병동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여기엔 과거의 기억, 사라지지 못한 존재,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가 살아 돌아간다면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존재와 거리를 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217호실을 나왔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도 뒤돌아보며 존재가 따라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출구를 나서자 외부 복도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고 숨을 쉴 때마다 머릿속에는 217호실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침대 아래 발자국 소리가 반복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병원 내부 기록과 구조를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 존재가 나타났던 217호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사건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과거 환자의 입원 기록, 사고 기록, 그리고 몇 건의 비공식 문서까지 모든 기록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병동 근무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경험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우리의 현실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날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환영이나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여전히 그 병동 어딘가에 있다.